오늘은 빅픽처 경제학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신 김경수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 제목이 정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세계적 경제 현상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바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연준에서 엄청난 금융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면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고 의문의 시선을 갖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한 3주 동안 2조 달러 정도를 이제 돈을 퍼부은 셈이죠. 네.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당시보다 훨씬 더 이제 자산 매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지어는 이제 위험 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투자하는 ETF에까지 이제 돈을 이제 엄청나게 그것까지 다 커버를 했으니까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만,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가 2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또 재정 지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뭡니까 1인당 1,200불인가 네, 기본소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금 나갔다는 뉴스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하나는 실물 경제가 이제 돌아가고요. 네. 나머지 이제 금융 경제가 돌아가는데 실물 경제는 그냥 멈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의 다 이제 록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이미 봉쇄나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경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금융 경제는 계속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이제 해고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때가 오면 빚을 진 거에 대한 채무 청산도 해야 되고 이자를 주거나 그런 일을 계속하고 또 거래가, 금융자산이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얘가 서로 지금 한쪽은 실물은 돌아가지 않는데 금융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연준이 하는 것은 사실상 실물 부분에 생긴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가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한 것은 이제 실물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오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과거와 같이 과거의 불안과는 속성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서부터 시작해서 차단, 봉쇄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그것이 큰 효과로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거를 완화하는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이동의 제한, 자유 제한 같은 게 다 풀릴 수 있는 어떤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좋아질 일은 없는 건가요, 경제가? 저는 그쪽, 과학에는 굉장히 문의합니다만, 그냥 상식적 판단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러스 커브를 이제 평평하게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 좋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엄청나게 인구의 반 이상이 감염이 되거나 3분의 1이 감염된다면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브를 낮추고 그렇지만 오래 가는 그런 이제 일종의 상충 경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 간다는 얘기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적어도 병원이나 이런 방역증들이 그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요새 보면은 왜 확 어려워졌다가 지금 다시 주식시장 같은 경우 다시 반등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네. 세계 전체 한국도 그렇고요. 이거는 좀 섣부른 기대감일 수도 있겠네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연준이나 중앙은행들로서는
이 경제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는 거품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오늘은 뭐 6%고 내일은 또 다시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 움직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끈을 놓게 되면 너무나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생긴 또 엄청난 그때 4조 달러인가요? 네. 그런 엄청난 세계의 부채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번에 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준에서 엄청난 돈을 또 뿌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면 뭐 좀 안 좋은 영향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앙은행이 지금 자산 매입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그 빚이라는 게 개인의 빚도 있고 기업의 빚도 있고 그리고 증권이라는 어떤 주식이나 위험자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부의 국채도 있을 텐데 그거를 전부 떠안겠다라는 그런 대신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아마도 그 과거 우리가 저금리하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던 저금리하에서 생기는 성장이 제대로 성장은 계속 지체되고 낮은 금리가 같이 오래가면 반드시 어디에선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과거보다는 더 자주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풀리면 사실 우리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계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할 정도로 이게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돈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통화량이라는 것은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통화량과 그리고 신용 창조가 돼서 은행에서 하는 우리가 흔히 M1이라고 또는 M2라고 얘기하는 그런 통화량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보는 통화를 아무리 느려서 그것이 실제 통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신용 창조나 이런 것을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도 연준이 자산 매입 증가보다는 신용 창조가 훨씬 적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번 경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나 만약에 이게 실제로 통화량이 저런 식으로 늘었다간 어쩌면 인플레 봉착할 수도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어질 수도 있거라고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수입니다만.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보통 뉴스에 나오면은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용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물론 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만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연준의 중앙은행의 부채가 같이 늘었다는 얘기고 그 부채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제 보는 통화의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많이 빚을 졌다. 빚을 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하고 대가로 뭔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갚아야 될 빚이죠. 그렇군요.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분명히 징조가 있었잖아요. 되돌아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고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사실 코로나라는 질병보다도 뭔가 어떤 위기, 경제가 어떤 약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약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경고한 어떤 징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방을 못하고 맨날 당할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2008년도 뭐 같은 맥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2001년인가 2002년에 이제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 이때 국방부장의 럼스펠드라는 분이 국방장관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unknown이라는 우리가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 것과 그리고 뭐를 모르는지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모르는지 아는 것, 예를 들면 내일 발표될 고용 통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만 그게 무엇인지라는 건 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는 뭐냐면 대처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그 위험을 가치로 판단하기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 관계 같은 거죠. 예. 그리고
팬데믹이 바로 정확하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험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사건이 이제 이제 주로 미국과 선진국에서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도외시한 측면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 이제 교훈이 있는데요. 이 팬데믹에.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이제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응을 하려면. 왜냐하면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거는 경제적인 이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올 거라는 거고요. 예. 그것은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밴 뉴스가 노 뉴스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감염됐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덮는 것보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서식이 희소식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고, 만약에 그 피해를 낮추려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용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이걸 방기한 그런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요새 뉴스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에서 중국에게다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뉴스가 아주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경우에 아마 집단 소송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의 제가 쓴 책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의 어떤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꼭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이제 외부 세계에다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책 동기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WHO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끊겠다. 돈을 이미 이제 배낭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거를 정치화시키는 하나의,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예, 지금 좋지 않을 때 이게 터졌다는 게 아마 이 2000년대 초에 이걸 터졌으면 아마 국제공조가 들어갔을 거고, 국제공조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공조를 해야지만 이게 좀 효과적일 텐데 이게 좀 서로 각계 좀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보호무역주의가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부터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나오고 그렇습니다. 무역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 이 자유무역은 미국과 영국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걸 되돌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1980년대로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영화도 있었고 뮤지컬로도 굉장히 나오는 이제 남자의 그러니까 무용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작된 바로 빌리 엘리엇입니다. 빌리 엘리엇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이제 선진국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로 이제 확대돼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부터 이제 그게 피크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화라는 것이 안에 피크에 달했습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계화로부터 오는 그 이득이 이제 중심 것이 글로벌 경제 중심부 보통 사람들 생각에 이게 우리가 덕을 보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라는 게 이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사건이 이제 80년대부터 조금씩 일어나져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 번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력이 커졌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세계의 어떤 자유주의라는 질서가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제 회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엘리트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불어로 쓰고 하나는 영어로 썼습니다만 제목은 똑같이 엘리트의 황혼이라는 게 이제 2010년
그때 나온 게 있었는데요. 네. 두 개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제 이거를 봅니다. 하나는 똑같이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말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포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갖는다지만 사실은 아주 극소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 챙기는 얘기죠. 소수가.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가 전 20%를 이제 전 그 소득이나 부에, 그러나 0.1%가 10%를 가져간. 그러니까 중산층보다는 상층보다는 초상층이 엄청나게 많이 챙겨간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바로 말한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계화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가장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런 이 사회적 빈부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게 바로 능력주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엘리트의 황혼이라는 책에 그 알렉스 헤이즈라는 이제 미국 이 사람은 그 아마 미국의 어느 채널의 이제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그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능력주의 철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주의 철칙이 능력주의가 아니고 이 기회 평등이 결과적인 불평등보다 어떤 경우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자식한테 자꾸 물려주려고 그러고 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거죠. 그거는 프랑스에서 나온 그 엘리트 학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 국민들의 불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조치가 그러면 필요했다. 반드시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 좀 많은 사람들은 안 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미국 국민들한테는 인기를 얻으면서. 예, 그래서 그 크리스 헤이즈의 엘리트 항원이 유명해진 거는 그 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바로 이제 그 크리스 헤이즈의 엘리트 항원이서부터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네. 그리고 그 프랑스에 있는 출신의 이제 길 루잉가 쓴 엘리트 항원은 노란조끼 운동을 사실상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출간한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 주목받지 않았던 어떤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예언들이 그냥 이루어지니까. 네,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정말 나라의 문을 닫아 놓는 상황이잖아요. 셧다운하고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사실 1차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보호무역주의가 이게 이제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일 날 IMF가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4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월하고 7월에 이제 다시 수정 전망을 다시 합니다만, 4월에 한 전망을 보면 그 전 세계 성장률이 그 6%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2020년 작년에 비해서. 근데 교육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더 떨어지네요. 네, 마이너스 11%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파이가 작아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라라고 해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수록 자국의 산업 혹은 자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 양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